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정말 그냥 쉬운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로 이제 제 이야기라든지 제가 했던 기획 사례들을 이제 많이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냥 진짜 편하게 좀 쉽게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획의 힘. 이게 이제 저도 기획 쪽을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따가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기획 자체가 일이 돼서, 그러니까 나는 없는 기획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드릴 거는,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고, 어떤 기획들을 하고 있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획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산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 남짓 이제 이상하게 살게 된 것 같은데,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그냥 봐도 조금 이상한 놈 같죠? 책도 쓰기도 하고, 직업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직업은 한 10개 정도 되고, 뭐, 다양한 직책들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다가,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 모든 게 기획의 과정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어떤 특정 목표를 위해서 어떤 기획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 삶 자체가 기획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좀 진짜 이상하게 살아서 재밌거든요. 자, 이랬던 거죠. 저 학창 시절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단둘이 생활을 했었고, 경제 사정이 좀 집이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신문 배달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랑 새벽 1시 반에서 2시쯤 일어나서 신문을 돌려야 되는, 집에 오면 한 6시 남짓 됐었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 등교하고 이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초수급자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뭔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남들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이 뭘까요? 청소년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만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틀렸다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서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또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제 원래 모의고사 점수보다 한 100점 정도 떨어졌어요. 등급도 2등급이 떨어지고. 완전히 망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인생이 망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그 소리밖에 못 들었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 소리만 듣다가 수능을 망쳐버렸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이제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자랐는데요. 광주에 있는 이제 한 사립대에 들어가게 됐고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기초수급자였으니까 수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미션, 큰 미션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아,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하듯이 네, 토익 공부 막 준비하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고 이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조금 독특하게 이제 일종의 기획이라는 요소들을 저도 모르게 접목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지방 사립대 출신에 토익 점수도 너무 낮았어요. 영어 점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그때가 한 12년 전쯤 됐는데 그때도 이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였으니까 취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에서 저는 이제 기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결국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을 보게 됐는데 합격을 하고 싶었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 이미 이제 사진들이 나왔는데 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펙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이대로 면접을 들어가면은 아무한테도 나한테 관심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자체가 없어서 질문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보기 전에 광주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을 쳐들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뭐 부장님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수십 가지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한 게 제 이제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활동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추천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추천서를 만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176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면접 때 이제 이렇게 갖다 냈어요. 그런 방식을 써서 운이 좋게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대기업에 입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대기업 사원이 되니까 너무 기쁘기도 했었고요. 뭐 제 차도 사서 몰고 다니고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재밌게 살아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게 살아볼 수 없을까? 한 1, 2년 정도만, 나 아직 어리니까 1, 2년 정도만 나 좀 재밌게 살아보다가 다시 회사라는 곳을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혹시 지금 들으시는 이 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격적이게도 제가 회사를 그만둔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대로 한 번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회사는 그만뒀는데 나 재밌게 살고 싶은데 뭐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랑 이제 고민하는 중에 제가 여행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행하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여행을 장기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장기간 여행할 돈이 없으니까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돈을 벌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요즘 이제 다양해졌죠. 네. 제가 그때 이제 친구한테 반장난말로 했던 말이, 야, 우리 전라남도에 농산품 엄청 많잖아. 예를 들어서 무화는 뭐 양파가 있을 수 있고,
뭐 최근에도 신안 가니까 뭐 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해남 이런 데 뭐 배추라든지 고구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단순하게 야 우리 그러면 농산물 같은 거 좀 떼다가 팔면서 여행을 다니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고 트럭을 실제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노점 이건 이제 움직이면서 팔아야 되니까 노점상이잖아요. 그걸 안 해봤으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 배추 같은 거 좀 떼다가 파는데 안 팔리면 어쩌지? 안 팔리면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템을 좀 바꿨습니다. 오징어 이런 건 좀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트럭을 찾다가 재미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커피를 파는 트럭, 네, 커피 트럭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커피 괜찮다. 우리 커피를 팔면서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 트럭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커피 트럭을 막 이쁜 것들을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때 당시에 한 뭐 2천만 원 이상 줘야 좀 마음에 드는 커피 트럭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이따가 커피 트럭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을 중고 트럭을 하나 사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든 거예요. 끌림이라는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이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2011년도에 커피 트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커피를 팔면서 전국을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광주 쪽에서 장사를 해보다가 그래도 여행하면은 뭔가 제주도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뭐 2달 넘게 있기도 하고, 다시 이제 광주 돌아와서 여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전국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2011년도에 제가 28살 때 커피 트럭을 가지고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커피 트럭을 하기 전까지, 내지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냥 정답이다라는 생각,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냥 대한민국의 진짜 평범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처음으로 그 사회가 시키는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신기하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뭐 강연 요청이 와서 강연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언론에도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국 일주 끝날 때쯤 되니까 인간극장 이런 데 연락 오더라고요.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재미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삶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또 뭐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나 뭐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해외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그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고요. 그 이제 비자 준비랑 막 여권이랑 이런 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나 세계 일주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뭐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저는 여권도 처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영어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응원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친구들도.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떠났습니다. 네, 떠나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피라미드들도 보고요. 페루 가서 마추픽추 같은 것도 보고 고산병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렇죠. 막 우유니 소금 사막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들 수가 있었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도 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나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닌 겁니다. 그렇게 이제 30살이 돼서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봤고요. 첫 해외 여행이 이제 세계 일주가 됐고, 돈 없이 나가서 한 2번에 걸쳐서 3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막연하게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막연하게. 아까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서 생활을 했었고, 기초수급자였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었고, 수능도 한 100점 정도 떨어졌죠. 완전히 망했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니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공하기 힘들다, 내지는 행복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우연찮게 느껴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사나 뉴스에도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의 뭐 행복 지수가 뭐 OECD 꼴찌다,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대체 왜 뭐가 잘못됐길래 뭐 청소년, 청년 할 거 없이 어른들까지도 왜 다들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지?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딱 그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이제 2번째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딱 그 정도 생각까지밖에 없었던 거죠. 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진짜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짜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취업을 해서 회사원이었고, 여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활동가, 기획자,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SNS 엄청 익숙해지셨잖아요. 저도 그때 막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기획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부산 가고 뭐 대구, 뭐 전주, 서울 다니면서 기획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나 그러면 편하게 올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간이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공간에 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꿈을 말했을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형제도 없고 뭐 친한 그런 인생 선배가 그때 당시까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혼자 감당을 하고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겁니다.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죠. 근데 이제 결국 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또 있죠. 공간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나요? 또 돈이죠. 그렇죠. 저는 돈이 없잖아요. 배낭여행 그냥 돈 없이 여행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창업을 시작했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직접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제 대학교 때 친구랑 둘이서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 반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한 철거 한 2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달 정도면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철거만 한 달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 많은 것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2명이서 하니까. 그래서 한 달이 넘어서 겨우 철거가 끝나고 이제 벽도 만들고 막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배워가면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2명이서. 네, 페인트도 이렇게 칠하고요. 3달이 지나도 안 끝나요.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100여일 정도 공사를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줌민이라는 편하게 올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요즘에 뭐 컨설팅까지도 다 무료로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간은 2019년도까지 운영을 했고요. 이제 운영할 때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공간을 흰 도화지 같은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다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여기서 강연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전시를 하고 싶고, 누군가는 뭐 공연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여기가 이제 뭐 스터디 공부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을 좀 칠할 수 있게 흰 도화지 같은 공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을 운영하면서 또 일을 저질렀어요. 또 일을 저지른 게 2016년도에 트럭을 한 대 또 만들었습니다. 저 옆에 친구 좀 익숙하시죠, 이제? 아까 커피 트럭 같이 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또 트럭을 한 대 만들었어요. 공간 운영하면서. 이번에는 움직이는 스튜디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움직이는 작은 사진관을 만들어서 사진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영상을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 사진 작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서 그것들을 살려서 이제 움직이는 사진관을 만들어서 또 재미난 프로젝트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시골 마을이라든지 그런 뭐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뵙고 장수사진 찍어드리는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진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작년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이제 찍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한 500분 정도 지금 찍어드린 것 같아요. 네, 이런 프로젝트들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 네, 동네 주민은 공간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대상도 이제 넓어졌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시재생 작업으로 가면 어르신들까지 다 저희가 진짜 연령대도 이제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행사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드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이제 분야도 넓어졌고요. 이런 것들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좋은 기획이 뭔가,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획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기획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획이라는 직업, 기획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꼭 관심이 없어도, 내가 만들고 싶은 가치가 아니어도 어떤 특정 목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특정 목표가. 이런 목표로 이제 기획을 해야 돼. 그런 기획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일도 당연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지, 이게 함께 가는 게 가장 좋은 기획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고요.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기획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네, 기획을 한다.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스스로 던져보시면서 보시면은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기획을 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 저놈 진짜 확실히 이상한 놈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첫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딱딱한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 기획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있는 이 도도한 문화학교, 이거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이런 특정의 목표가 정해진 기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이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거. 생각보다 이 작업에서 마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도한 문화학교는 주체가 문체부죠.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리고 기관이라고, 이제 상위 기관은 지역문화진흥원이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실질적인 기관은 뜨거운 상징이라는 단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목표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내 마음대로 이걸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처음에 파악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도도한 문화학교는 그러면 이해관계자라고 제가 단어를 했지만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 어떤 대상들이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소통하면서 하면 참 좋았을 건데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도도한 문화학교를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상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가 될 수도 있죠. 문체부에서 원하는 이 사업의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바라는 이 프로그램의,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운영해야 되는 뜨거운 상징이 또 바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대상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어떤 대상을? 가장 중요한 이거를 들을 교육생들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목표들이 잘 누군가의 기준으로 잘 맞춰져도 이거를 실제로 들어야 되는 수강하실 분들, 교육생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내지는 난이도가 잘못 잡혀 있다면, 그러면은 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목표 자체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따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도도한 문화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역문화진흥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뜨거운 상징에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를 들으실 교육생분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기획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참여자가 우리 마을에서 뭔가 기획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을이 또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세워졌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가 세워지는 게 훨씬 마찰도 줄고 뭔가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표가 있는 기획에 있어서는. 이따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때는 특정한 목표가 있는 사례 아니면은 저 커피 트럭 했던 것도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특정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세부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기획 단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해관계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이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작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마찰들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상위 기관이 지역문화진흥원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목표를 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운영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너무 그거에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뜨거운 상징, 이걸 운영해야 되는 단체의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수강해야 되는 교육생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연습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입장 바꾸기를 하는데 모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안이라든지 신안에 10대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10대의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획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10대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모를 수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저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분들일수록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모르면은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도한 문화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제가 만약에 기획을 해야 된다면 운영하는 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어떤 목표를 갖고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신안에 무안에 전국에 있는 10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싶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10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저 10대나 20대 저도 지금 모르겠거든요. 저도 이제 40 정도 됐으니까 요즘 10대랑 20대랑 같이 얘기해보면 관심사가 생각보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인정을 하면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아, 내가 10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인정을 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10대들한테 뭐 설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10대들 불러 모아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내 입장에서 내가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게 이제 어긋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면은 모른다고 인정을 해버리자. 저희끼리는 그럼 너무 진짜 단순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은 유연할수록 좋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특정 행사라든지 특정 목표가 있는 기획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막 세부 전략을 짜도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갑자기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접 여기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하고 직접 만약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훨씬 재밌게 아마 진행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지금 요즘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은 실수를 연발할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유연하게 기본 틀은 잡되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좀 유연하게 변동이 가능하게 좀 미리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보시면은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즉흥 대응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전략들을 조금 여러 개 세워놓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러거든요. 몇 개를 세워놔요. A 플랜, B 플랜, C 플랜, 최악의 상황까지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A 플랜대로 가면은 너무 좋은 거고 A 플랜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준비가 돼 있잖아요. B 플랜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략은 전략을 유연하게 세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겠죠. 머릿속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놓은 거,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면 플랜 자체를, 계획 자체를 많이 세워서 대비를 해놓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록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교육을 하면서도 아마 여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됩니다. 기록은 정말 필수구나. 필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사진을 찍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술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나 안 먹어본 술이네. 처음 만난 술이네. 그러면 사진을 하나씩 핸드폰으로 그냥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 장씩 찍으면은 이게 뭐 별 감흥이 있으시나요? 별 감흥이 없으실 건데 이거를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기록이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니까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예시가 좀 잘못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열심히 모아놓은 게 이게 설명해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술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듯이 어떤 마을의 한 장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 한 장이 찍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진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진이 찍혀도 그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에는 의미가 생길 수가 있다.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술 사진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또 있고요. 네. 또 있습니다. 엄청, 네. 요즘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안 세봤는데, 한 500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죄송해요. 제가 술 예시를 갖고 와서, 기록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실 때, 소소한 회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진짜 찍어 놓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이게 기획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하다못해 개인의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20대, 30대를 보내면서도 너무 아쉬운 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기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의 삶으로서도 기록하는 것들을 습관을 들이시는 거는 너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사례들 가지고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제가 5월 11일 날 둔장마을, 왠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둔장마을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 기획,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진전을 아직 안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교육생 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자, 둔장에 가면은 그렇죠. 둔장마을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다 연결돼서 뭐 차로 둔장마을까지 이제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둔장마을 미술관에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제 한번 봐볼게요. 전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해관계자는 그러면 누가 될까요?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이제 소통하면서 하면 좋았을 건데, 한번, 네. 각자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자, 참고로, 신안군에서 연락이 왔고요. 예산이 신안군하고 신안문화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신안군. 네, 신안군이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이 두 군데 나왔으니까 거기도 다 이해관계자겠죠. 신안문화원도 이해관계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가로 참여하는 저랑 저희 디자이너가 네, 또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주민. 그렇죠. 둔장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 이 전시를 관람할 관람객도 있으실 수 있겠죠. 외지인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관광 오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분들, 관람객 분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받고 진행을 할 때도 돈 나오는 곳, 네, 돈 나오는 곳에 요구 사항들이 그때그때 너무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많은 요청들이 있진 않으셨어요. 그냥 둔장마을 미술관에서 좋은 전시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마음 편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무튼 각자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튼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으니까 목표를 세울 때 저희는 저희가 작가랑 디자이너 2인전을 했었거든요. 사진작가 플러스 디자이너 해서 2인전을 했는데 그러면 두 명의 전시 욕심, 목표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됐고요. 이제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주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울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직접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번 단계랑 3번 단계가 이번에는 동시에 들어갔어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입장을 파악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분들이랑 뭐 문화원이랑 신안군 담당자 분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저희는 원래 이제 어르신들 장수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드리는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좀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하는 전략이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목표가.
전시할 작품 따로, 주민분들 원하시는 사진 선물 따로, 이러면은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진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저희가 이제 마을, 그 둔장마을이라는 곳하고 엄청 친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몇 회에 걸쳐서 촬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유연하게 놔뒀어요. 뭐 한 3회, 그것도 안 되면 뭐 4회 정도 가서 작품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1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사진 작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록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미술관에서 주민분들을 모셔서 사진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풍경은 이랬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 사진을 1인당 2장씩 찍었어요. 2장씩. 그러니까 작품 걸 거 하나,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진 하나. 이렇게 2개의 사진들이 1인당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했고요. 저희 또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갔어요. 메이크업도 다 해드리고. 아무래도 이러면 이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시겠죠? 이렇게 이제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풍경 관련된 사진들을 일단 쭉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마을 분들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전시용이에요. 이거는 선물용이 아니라 전시를 위한,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대로 한 장을 먼저 찍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예를 들어서 장수 사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고요. 프로필 사진을 원하시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걸 이제 다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인전이라고 했잖아요. 2명이서 한, 저희 디자이너는 둔장의 각 상징들을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이게 함께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요소들을 모아서 이렇게 10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네, 이런 이제 그것들을 좀 합쳐서 포스터 형태로 만든 디자인 작품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됐습니다. 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주민분들 아까 있는 사진들,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 얼굴이 이제 쭉, 그래서 이게 이제 둔장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둔장의 얼굴은 주민분들의 얼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이 풍경, 보여지는 것들이 둔장의 얼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둔장의 얼굴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프로젝트 기획이었던 거예요. 사진전 기획.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근데 아까 그런 생각해야 되는 단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마찰 요소도 적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분들, 뭐 문화원, 신안군, 그리고 저희 작가들까지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조금은 좀 수월하게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광주에서 제가 또 계속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영구임대 아파트 아시죠?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예외겠지만 지역에서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보자 라는 이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1,500세대 중에 10% 이상, 10%,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이 비어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웃긴 상황이 광주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3,000분이 넘으시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3,000분 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아파트만 해서 150세대 이상의 공실이 나지?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가 이제 오래된 게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도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장 바꿔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내가 이제 들어갈 타이밍인데, 작은 평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큰 평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평수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영구임대 아파트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 이제 좀 적어 놓은 게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죠. 공실률이 증가됐다라고, 네, 그런 문제점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아마 뉴스 같은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뭐죠? 휴거 들어보셨어요? 휴거? 휴먼시아 거지. 휴먼시아 산다고 거지라고 놀리는 거예요. 또 엘사 거지 들어보셨어요? 엘사 거지? LH 사는 거지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인 낙인 현상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게도 또 청년들 주거 관련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뭐 그런 공동체라든지 활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이해관계자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특정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너무 다양하겠죠. 너무 다양하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이해관계자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서 살려고 하는 청년들도 이해관계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은 이 단지에 살고 있는 청년 입주자들,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 입주자들하고 관계도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뭐 관리사무소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자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참여한 단체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 20개 정도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예산도 하나도 없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실,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공실에 청년들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을까요? 목표는 똑같은 문제인데 공실을 해결해보자, 여기에 청년들을 살게 하자라는 목표인데 논의가 처음에 잘 됐을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이 프로젝트의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다 달랐던 거죠. 행정에 내지는 정치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하셨을까요?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조금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는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여기서 무언가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행정 입장에서, 정치하시는 입장에서, 내지는 주민분들까지도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마을에서 활동해주면 너무 좋겠다. 마을의 어려운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가 여기 입주할 청년들이죠.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해서 살려고 하는 청년들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마을 들어가서 자기가 이 마을을 내가 활성화시키겠어 라는 목표로 여기를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들은 그냥 각자의 일들이 있고 그냥 살 집이 필요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12평인데 실제 평수로는 7점 몇 평 정도 돼요. 8평이 채 안 되거든요. 처음에 이거 논의를 시작할 때 청년을 여기에 2명 놓으려고 했습니다. 2명. 과연 청년들은 여기서 2명이서 한 8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만약에 모두의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지속 가능성 역시 저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의 입장들을 계속 말을 했어요. 청년들은 똑같은 성인이다. 청년이니까 왜 고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청년이니까 8평이 안 되는 공간에서 2명이 살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드렸고요. 이제 한 집에 한 명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그런 서로가 원하는 지점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마찰 아닌 마찰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청년들이 들어왔으니까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하셨고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했는데, 한 몇 달 정도 이 마을에서 같이 살고 나서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사는 거 만족스럽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인 청년의 한 반 정도? 반 이상이 나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다.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반상회 하는 것도 부담이고 모이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처음에 2019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13세대 청년이 들어왔거든요. 첫 해에 13세대 청년이 들어왔는데 직업이 이랬었어요. 청년들의 직업이. 그냥 청년이란 단어를 빼면 그냥 사회인인 거예요. 성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막 모이라 그러고 마을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담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안 나가고 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같이 지내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 입주자들끼리 그때 2019년도였으니까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입주자들끼리 좀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그 청년 입주자들끼리 친해지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주거라든지 복지 관련해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실험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과일 같은 거 막 한 박스씩 사면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과일 같은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같이 시간 맞춰갖고 산책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볼링장 있거든요. 뭐 볼링도 같이 치기도 하고, 워크샵식으로 저렇게 뭐 놀러도 가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정말 어떤 프로젝트보다 유연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정해놓지 않고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으면 마을 주민분들 충분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설득시키고 서로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저희 있는 동네가 하남지구거든요. 아파트 있는 데가. 그래서 하남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또 이제 좀 장난말로 무엇하남이라는 저희 단체 이름이에요. 청년들 모임 이름을 무엇하남이라는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고도 만들고요. 뭐 도장도 만들어서 재미나게 아무튼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획의 그러면 목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 질문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갔어요.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이 됐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실이 늘어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구나. 이 질문이 이제 먼저 드는 거예요. 아, 이 프로젝트는 공실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1차적인 목표는 공실의 청년들이 살기만 시작하면 성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러면 입주한 청년들이 재밌게 잘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완전 성공한 프로젝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저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겠죠. 주민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주민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이거는 그 다음 단계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없어도 충분히 성공한 프로젝트고 근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멋진 프로젝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입주했던 청년이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을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모아서 저렇게 태권도를 그냥 가르쳐 줘요. 주말마다 공짜로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또 뭐 증명사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명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뭐 요가, 체조 이런 거 할 수 있는 또 친구가 있어서 무용과 나온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체조 같은 거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플라워 클래스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어서 플라워 클래스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을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훨씬 이제 더 재미나게 활동을 했을 건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청년들끼리 모여서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이러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저희가 김장도 담궜어요. 청년들 모여서 김장 담궈서 저희끼리 저렇게 뭐 보쌈이랑 해서 먹기도 하고요. 김장 김치랑 그리고 방한용품이랑 해서 주민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청년들이 들어가서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돼. 매달 한 번씩 무언가 활동을 해야 돼. 그거는 청년 입주자들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그 기획이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 의견들이 정말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게 하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뭐 마을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이 기획이 세팅이 됐다면 청년 입주자들 모집부터가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50명의 청년이 들어와 있어요. 50세대. 50명의 청년이 지금 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도 했어요. 농산품도 나누고 마을잔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시형 아파트였는데 지금 우산 빈여울체라는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아파트 단지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버섯을 키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일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 마을 분들이 버섯을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뭔가 여쭤봤더니 판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겠는데 어디다 어떻게 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또 시도했던 게 이제 이런 것도 시도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함께 해서 이렇게 버섯도 팔고 그때 한 50박스 팔렸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내일 모레 또 라이브 커머스 또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버섯도 판매해드리고 또 버섯을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게 키트 제작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랑 저렇게 해서 키트 박스도 만들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큰 틀에서는 저는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프로젝트에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서로 대화가 없었으면은 진행되기 정말 힘들었던 프로젝트다. 그리고 정말 유연성이 필요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아무튼 네, 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커피 트럭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시작을 재밌게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다른 이전에 제가 사례로 드렸던 그런 프로젝트의 목표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저희의 만족도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이해관계자가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을까요? 커피 트럭을 가지고 커피를 팔면서 전국 일주를 한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저희가 있겠죠. 여행을 해야 되는 친구와 저, 두 명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 중요한 이해관계자 누가 있을까요? 네, 커피를 사 먹으실 분들, 고객이 되어 주실 분들,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고 어찌됐건 도움을 주실 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커피를 사드시지 않더라도 저희 프로젝트를 알아봐 주실 분들도 저희는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뭐 그런 거죠. 저희는 이제 자금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커피 트럭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됐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만 꾸며놨었거든요. 안에만 꾸며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문을 닫아 놓으면 이게 짐차인지 커피 트럭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겉에도 꾸며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거 커피 트럭이구나 하고 알아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겉에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라카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라카를 이렇게 뿌렸어요. 라카가 제일 싸게 먹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제주도 땡볕 아래서 저렇게 라카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네. 스티커도 이렇게 제작해서 붙였죠. 트럭 이름도 끌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겉을 완성을 시켰고요. 이제는 겉을 봐도 아 저거 뭔가 일반 짐차는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게, 그리고 눈에 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겉에도 만들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한 8년 정도 쳤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고객분들한테 좀 피아노를 쳐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퇴직금 탈탈 털어서 이제 전자 피아노도 사서 저렇게 손님들한테 피아노를 쳐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사진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 위쪽에다가 여행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그걸 보고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진도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엔 SN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여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알리면서 다녔어요. 계속 알리면서. 그때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썼던 게 그때는 싸이월드였어요. 그때까지도. 싸이월드를 가장 많이 썼었고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조금 붐이 일까 말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저희 여행기를 올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냥 첫 언론에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희가 수원에 갔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한 기자님이, 한겨레 21 기자님이 저희 여행한 걸 트위터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연락을 주셨어요. 취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뭐 아무튼 응원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SNS에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진짜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라고 하면 뭔가 특정 목표, 특히나 전문 기획자라고 하면 특정 목표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획자다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이면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획으로 풀어낸다면 그게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게 내 색깔이 되더라고요. 아, 김태진이라는 사람은 저런 일들을 해. 그리고 결국은 그게 내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진짜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내 삶과 좀 가까운 것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색깔이 돼요. 아, 저 기획자는 이런 기획들을 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는구나. 저런 색깔이 있구나. 그럼 그게 결국 제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획자만의 무기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안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획을 계속 하는구나. 그러면 그 기획자의 색깔이 되는 거죠. 그게 무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결국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누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게 이제 진정성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난 진짜 신안을 사랑해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 이런 좋은 풍경을 난 보여주고 싶어. 그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게 무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획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제 색깔이 될 거고 그게 그렇죠. 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신안에 관광 관련된 기획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까지 저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마음 끌리는 기획들을 하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은.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앞으로의 미션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을 받고 끝나시는지 어떤 다른 뭐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서 실제로 기획까지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결국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본인의 색깔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시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